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상 빠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려 7년간, 정말 7년간 조용히 찬찬히 묵직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7년의 모습. 전 사실 나온 그 결과보다도 그 7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던 그 모습이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7년 동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기다렸을까요? 고려로의 여행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고려 시대로 들어왔는데 우리 앞에 배웠던 그 고대와 이 중세는 다른 시대예요. 앞에 봤던 그 고대는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골품제로 대표되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아주 그것도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 우리 아빠가 경주 김씨야. 그럼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었던 신분제 사회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가 중세로 들어오면서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제 신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요. 실력에 의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사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대 장보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완전 봉쇄되었다고. 자, 그러나 이제 중세시대는 실력이 있다면 그 실력을 가지고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를 고대라고 하지 않고 중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를 정리할 때는요, 크게 시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고려시대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요. 1170년이에요. 1170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무신정변이 벌어집니다. 이 무신정변 1170년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 그리고 고려 후기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일단 고려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호족들이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문벌이 돼요. 그런데 그 문벌들이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무너진 거야. 이러면서 고려 전기가 끝난 거야. 자, 그 무신들에 의해서 이제 고려 후기가 연결되는데요. 이 고려 후기 때는 몽골이 쳐들어와요. 징기스칸.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그 몽골 원의 빌부터 가지고 성장한 세력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려 후기는 무신 이후에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다가 이게 고려 500년을 마무리하게 돼요. 새로운 고려를,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를 마무리했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성리학을 수용한 새로운 세력들,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는 겁니다. 그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거고요. 일단 그 틀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1170년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뉘게 된다. 고려 왕조 500년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 전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호족에서 문벌, 그리고 고려 후기를 이끌었던 세력이 무신에서 권문세족, 고려를 끝냈던 세력들이 신진사대부 연결된다는 거. 이 틀을 일단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려를 세운 인물은 바로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네, 왕씨입니다. 왕씨. 김씨가 아니라 왕씨입니다. 그런데 이 태조 왕건은요, 여러 호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고려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태조 왕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영토를 찾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밝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북진정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서경은 지금 평양을 얘기합니다. 원래 고구려 영토였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수도였잖아요. 자, 그 지역을 회복하면서 이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고려란 이름이 고구려에서 온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습니다. 어쨌건 이런 역사적 동질성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 평양, 여기를 태조 왕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호족들이 문제야. 호족들하고 함께 세운 나라가 고려야. 당연히 호족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들한테 각각의 다스리는 지역의 사심관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심관이 임명이 되면 그 지역은 알아서 다스리는 거야. 첫 번째 사심관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신라가 망하잖아요. 그 망한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야. 경주 김씨니까 김부야. 김부. 그 김부에게 경주 지역의 사심관을 맡겨요. 태조 왕건이 거기 다스리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심관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기인제도. 이건 뭐냐면 이제 인질이에요. 그 호족의 자식, 그 자식을 개경으로 데려와서 머물게 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자식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기인제도, 인질제도, 그 다음에 혼인제도. 아우, 태조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야. 매일 하루씩 만나도 한 달이야. 그 부인들이 다 각 지역의 호족들의 딸 또는 호족의 어떤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 태조 왕건은요, 정말 그냥, 호족들과 복닥복닥하게 유지하면서 고려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태조 왕건도 고민이 많은 거야. 야, 이거 내가 죽으면 뻔히 보이는 거야. 이거 29명의 부인 또 그 자식들, 내가 죽으면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겠네.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언서죠. 훈요 10조를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태조 왕건의 걱정대로 죽으니까 아이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서로 죽이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험악한 과정들 속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종은요, 이 광자가 빛날 광자인데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미칠광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광종이라는 인물이 뭔가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종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광종은 태조 왕건 호족 연합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려, 당연히 왕권은 약합니다. 호족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왕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마구마구 교체해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금 왕이 오른 거야. 광종의 숙제는 뭘까요? 왕권 강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광종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려 7년간 그림을 그려요. 아니, 실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 아니라 왕권 강화를 위한 로드맵.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결론은 왕권 강화. 그걸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광종이 읽었던 책, 7년간 늘 탐독했던 책이 있다 그랬죠? 정관정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덕을 쌓고 통치를 해야 되는지 그 통치술과 관련된 책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무려 7년 동안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너무 급하기는 덤벼들지는 마세요. 꾸준한 노력 속에 멀리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광종도 그 꿈을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비축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결국 7년 뒤에 이 광종은요, 개혁 1호, 개혁 2호 법안을 발표합니다. 개혁 1호 법안, 바로 노비안건법.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비들을 조사해서 불법으로 노비를 만들었으면 불법으로 된 노비들을 양인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호족과 노비를 끊어놓겠다는 이야기죠. 왜? 호족들이 노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곧 군사력이 되잖아요.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끊어놓겠다는 얘기예요. 노비안건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왕권 강화, 그리고 이 노비들이 양민이 되면 그 양민들이 세금 내는 거죠. 노비는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니까 이 호족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2탄 과거제 시행, 그 호족들한테 너희들 이제 시험 보라는 얘기예요.
개국공신 힘세다고 나라 세웠다고 공을 세우면서 자식들한테 먹고 살 길을 열어줬죠. 이제 그거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테스트하겠다는 얘기예요. 실력에 의해서 너희들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대박이죠, 여러분들. 물론 이 과거진 여러분들 이미 신라 말에 그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를 통해서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밀어붙입니다. 이 과거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죠. 바로 중국인 쌍기. 이 쌍기를 데려와가지고 바로 이 과거제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데려와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그런 방법도 있음을 이 광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가지고 과거제 시행하니까요. 와우, 이때 이제 막 호족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광종이 드디어 칼을 빼들죠. 피의 숙청. 정말 어마어마한 피를 광종의 손에 묻히게 됩니다. 이때 개국공신 호족들 대부분이 죽어나가요. 아마 광종은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개국공신 힘이 있다고 어깨에 힘 들어간 그 호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라고 하는 미끼를 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7년 동안 그렸던 그 로드맵에 의해서 호족들, 왕권을 위협했던 호족들을 대부분 제거하지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곧 황제다. 연호, 광덕, 준풍.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 많이 쓸 수 있는 것. 그런데 내가 곧 연호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전기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왕은 바로 이 광종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개혁의 아이콘, 바로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꼭꼭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종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는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왕의 어떤 평가와 관련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 붙이는 묘호거든요. 이름이거든요. 성종은 여러분들 딱 한 명인데요. 그 한 명은 정말 그 왕조를 정말 제대로 일으켰던 사람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고려도 성종이 있고요. 조선도 성종이 있죠. 이 성종이 들어가면 일단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선 성종, 사실은 조선 성종도 엄청난 사람인데 이게 앞에 세종 때문에 이게 묻혀가. 세종도 성종이란 묘를 못 받았잖아요. 예. 엄청난 묘입니다. 이 성종은요. 자, 이 성종은요. 자, 이제 광종에 의해서 이제 왕권 강화됐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이 최승로의 어떤 심의 28조 받아들여요. 개혁안을 지금 가져왔는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우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 왜냐면 호족들이 그 지역,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호족들이 제거가 됐잖아. 비어있잖아.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뭐 물론 전국은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이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왕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미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성 육부체제. 여러분 발해가 왜 중국 문왕 때 그 중국의 어떤 행정 조직을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삼성육부. 자, 고려는요 이성육부입니다. 고려는 이성육부예요. 역시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성육부 체제고요. 그 다음에 귀족회의가 있어요. 그 귀족회의가 바로 도병마사. 병마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병, 군인과 말을 관리하는 직책이라는 겁니다. 도병마사.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조금 배우겠지만 고려는 워낙 외침이 많아요. 외침이 많다 보니까 외적 초도로 왔을 때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도병마사라는 그 공간에서 이런 국방 관련 그 회의를 했는데 이게 국방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들도 여기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문벌들의 귀족 회의 기관, 그러니까 문벌들의 회의 기관이 바로 이 도병마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성육부도 중요하지만 이 도병마사에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모습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때 진짜 이제 중앙에서는 이성육부 체제, 도병마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요. 지방에는 지방만 파견되었습니다. 12목에 지방만 파견되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분화되어 가지고요. 이제 드디어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5도 양계 체제. 자, 5도는요, 일반 행정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양계는 북쪽과 동쪽이에요. 북쪽에는 지금, 외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뭐,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일본, 외가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걸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양계, 그러니까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발해는 뭐였죠?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였죠. 통일신라는 뭐였어요? 친문왕 때 구주 오소경이었죠. 고려는 5도 양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때는 이제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이런 꼴이 갖춰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려 성종을 성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됐어, 성종. 그런데 여러분들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정체된다는 얘기야. 그때부터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고인다는 이야기야.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뭔가 변화를 했는데 그때 뭔가를 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얻는 것에 탐닉을 해버리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만이 여러분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이요, 허물을 왜 벗는지 아세요? 허물을 많이 벗어요. 뱀의 일생에서 허물을 제일 많이 벗는 시기가 언제냐면 젊을 때예요. 왜 뱀이 허물을 벗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껍질을 벗는 겁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 만든 그 껍질이 이제 곧 또 벗어야 될 껍질이 되는 것이죠. 혁신은 뭐냐면 가죽 혁자에다 새로운 신자예요. 껍질을 계속 벗는 거예요. 그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고인물이 되면 썩는 거야. 자신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굳이 개혁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 움직여. 안 바뀌어. 자, 이렇게 되면서요, 그 문벌들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문벌을 있을 때 이자겸, 대표적인 문벌인데요. 이자겸은요, 엄청나다. 왕의 할아버지이면서 왕의 장인이기도 해요. 그럼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모랑 결혼했네요. 사실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지배층에서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럼 나도 한번 왕이 한번 돼볼까? 이러면서 이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고려 문벌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자겸의 시대 때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이 금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한테 4대, 우리를 섬기면 그냥 너희들 쳐들어가진 않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자겸은요, 일단 많이 가졌잖아요. 굳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4대 하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 묘청, 스님이에요, 스님. 이 승려가 바로 이렇게 금 4대에 반대하면서 바로 금 정벌을 주장하죠. 이렇게 이제 개경 중심에 굳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변화할 수 없고 더 이상 개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나라 때 4대하는 어떤 이런 썩어 빠진 정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개경의 기는 이제 쇠했다. 이제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 서경, 평양으로 옮기자. 라고 해서 이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단재 신채호,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내 제1대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묘청파를 진보 세력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묘청,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이자겸이라든지 이제 김부식으로 봤는데 이들이 이제 보수 세력으로 본 거예요. 보수 유학자들. 그런데 그 묘청의 어떤 그 진보 세력들이 보수 유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이 진압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나라의 역사는 유약한 유학의 세계로 접어들었고 그게 조선시대까지 연결되면서 결국 일제강점기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출발점. 그래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으로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꼽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묘청은요. 네. 칭제건원.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고 연호를 쓰자.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을 정벌하자. 그때 내건 그 배경이 뭐였냐면 개경이 기는 소했다. 이따위 정신 상태로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끝내자. 개경 끝내자. 라고 하면서 이 풍수지리설을 들고 나오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김부식에 의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는 진압돼요. 근데 김부식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이 김부식, 네, 바로 이 금의 사대, 이자금과 마찬가지로 금의 사대하는 것을 인정을 하죠. 결국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진압은 됐지만 이 문벌들에 의해서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든지 이건 지금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모든 걸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경 말고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 왜 개경만 다 헤쳐먹어? 우리 서경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등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꽉 막혀버린 사회. 다시 한번 답답한 사회가 되면서 꿈을 펼칠 수 없는, 꿈을 빼앗겨버린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꿈을 꾼 사람들이 만들었던 고려가 이제는 꿈을 꿀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어떤 그 자기들이 독식 체제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결국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고 이게 실패했지만 결국은 무신들, 차별받고 있는 무신들이 또 칼을 들고 일어난 것이죠. 차별받고 있는 서경 세력들이 칼을 들고 일어났는데 실패했다면 이번에는 차별받고 있는 무신들이 칼을 들고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고 이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고려 전기 사회는 종료,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역사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신정변 1170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고려 후기로 들어갑니다. 이 시대는 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